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기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기인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3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또 한 번 걸리면 아시다시피 완치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약 33%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보통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여기저기 빠르게 침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이나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어서 세포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숫자가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주위 조직과 장기로 침투를 해서 암을 만들게 되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 생활 환경, 스트레스, 음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용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져 있는 삼각형 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약간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하고 박테리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사 먹고 이 병이 아깝다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거를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아주 잔뜩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나와서 음식에는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우리가 랩을 씌우거나 혹은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서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고 내열성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어서 발암 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애기들 젖병, 반찬통, 보온병, 또 이불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은 좀
좀 약해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게 돼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서 이 용기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들만 잘 구분하면 암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린이 나오게 돼요. 또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이 벤조피린이 함유가 돼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긴 벤조피린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딱 그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화구이 같은 많이 태우는 방식은 안 드시는 걸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 누룽지 같은 게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화합물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사실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햄철분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고요. 201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만 증가시켜도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2%나 크게 증가를 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반대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오래 먹을 양을 사서 집에 놔두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감자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감자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한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다음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그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향과 맛을 살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를 이루고 있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병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약 최대 2년 정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약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만약에 과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을 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마늘을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늘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에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나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사실 다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을 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 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것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오트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오트밀 제품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먹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 혹은 가공된 오트밀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정제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높아져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오트밀을 고를 때 여러분, 오트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오트밀,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자주 드실 텐데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인데 이 오트밀이 최근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오트밀이 얼마나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또 무슨 효능이 있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귀리의 단단한 외피를 벗겨내고 압착하거나 잘게 부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먹는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에는 풍부한 식이섬유랑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트밀의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한 끼의 오트밀의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의 컨디션 또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인슐린 분비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온갖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트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좋은 소식 아닐까요? 이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밥이나 빵 같은 우리의 쉽게 접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반면 오트밀은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뇨는 물론 다른 이상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이 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오트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트밀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먹거나 운동을 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체중이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새 옆구리에 살이 계속 붙어서 참 곤란한데 체중 조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숙제예요. 과체중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체중 관리 하셔야 돼요 말씀도 하시죠. 체중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주목해 주세요. 오트밀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오트밀을 드시면 배가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가는데 이는 오트밀 속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때문이에요. 오트밀을 드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하루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2016년 비만 연구 저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을 먹은 사람이 일반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우리 몸의 지방 연소가 촉진된다고 하네요. 특히 운동과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니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 아닐까요? 거기에 오트밀은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또한 낮은 칼로리와 높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함량으로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과 운동선수들도 오트밀을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포함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슈퍼푸드 오트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가 푸석해지죠. 어두워지죠. 심하면 가려움증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오트밀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트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트밀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트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데
한데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실제로 오트밀은 미국 FDA에서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트밀을 이용한 스킨케어나 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지만 오트밀을 곱게 갈아서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도 좋죠. 노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어려 보이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건강한 탄수화물 오트밀의 네 번째 효능은 변비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장 운동 또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로 고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 오트밀을 드시면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 형태로 변화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한 오트밀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오트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변비뿐 아니라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거기에 오트밀에는 마그네슘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장의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하루 한 끼 정도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가득한 오트밀. 오트밀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트밀이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트밀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조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고소한 맛의 오트밀과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서로 잘 어울리는 맛인데 맛뿐 아니라 오트밀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죠. 바나나 또한 식이섬유와 동시에 칼륨, 비타민C 등 여러 영양소가 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다 이 두 재료는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특히 이 조합은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만들어 드세요. 바나나를 올린 오트밀 방법도 참 간단한데 재료는 오트밀 약 반컵, 아몬드 밀크 1컵, 바나나 1개, 올리고당 1큰술. 냄비에 오트밀과 아몬드 밀크를 넣고 약불에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고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요. 살짝 식혀준 뒤에 슬라이스 바나나를 올려준 뒤 기호에 따라서 올리고당이나 꿀을 살짝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추가로 견과류 같은 거를 넣어서 먹으면 든든한 대용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오트밀과 어울리는 식품은 바로 치즈예요.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인데 치즈 또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좋은 식품인 거 아세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치즈에 함유된 카세인 단백질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준다고 밝혔대요. 치즈는 칼로리가 높지만 적정량의 치즈를 섭취하면 양질의 영양 섭취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트밀과의 맛궁합도 참 좋은데 오트밀의 고소한 맛과 치즈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잘만 요리하면 고급 양식 요리 못지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트밀과 치즈를 이용한 이탈리안식 치즈 오트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오트밀 반컵, 우유 1컵, 방울토마토 5개, 모짜렐라 치즈 4분의 1컵, 올리브오일 한 작은술, 소금, 후추.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면 오트밀을 우유와 함께 끓여서 약불에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준 뒤에 오트밀 위에 볶은 토마토를 올리고 치즈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만능식품 오트밀.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트밀을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쉽게 끓여도 먹고 시리얼처럼 우유에도 말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오트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오트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알맞은 오트밀을 섭취하는 거예요. 오트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오트밀 제품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먹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 혹은 가공된 오트밀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정제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높아져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오트밀을 고를 때 가공되지 않은 스틸컷 오트밀이나 롤드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오트밀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아까 분명히 오트밀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이건 오트밀을 과하게 드셨을 때 얘기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오트밀 역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장장애가 올 수 있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양의 오트밀을 드시게 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분들은 유의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적당량이 오트밀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한 끼에 약 30에서 50g 정도인데 약 반 컵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오트밀 드실 때는 오트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으니 아까 추천드렸던 식품이나 견과류, 과일 등을 추가해서 드시는 게 잘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